어떤 증권 전문가의 얘기를 보니까 중국의 개인들이 뭐 90%가 이제 증시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돌아오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가장 높은 가격에 상투 잡고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소비자들이 돈 번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돈 번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한참 올라오는데 다 위에 있는데 지금 개미들이 들어간다? 이거 잘못하면은 상투 잡고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월급도 못 받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됐다. 그럼 소비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중국의 금리는 아마 오를 겁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자살 행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이 오르면 상관이 없죠.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그거 옳지 않다. 제조업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 목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다국적 기업 형태로 다 숨겨놓고 일단 자본은 미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그 PER을 한번 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25배. 네. 그러니까 약간 버블이 있다라고 말씀. 인도가 한 23배 정도 돼요. 23. 근데 중국은 9.9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은 아직까지 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기울여야 될지 안 기울여야 될지 이게 퀘스천 마크로 많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조업은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율의 상승보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 트럼프는 그걸 잘 활용한 거죠. 이게 뭐 그거 뭐 공장 몇 개 더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선 GDP가 확 올라가거나 인적 1인당 소득 뭐가 올라갈 거라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갈 데 있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 미국으로의 회귀는 긍정적이다. 근데 미국은 사실 전 미국인들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관리나 운영 첨단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금융공학. 어떻게 금융이 공학하고 연결이 돼? 그건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계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30년짜리 국채 발행하죠. 이율 정해지면은 30년 동안 쭉 가죠. 네. 곽 박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국채 발행하면은 뭐 5% 이자 주겠다. 한 5, 6년 지나면 이율이 바뀔걸요? 그렇죠. 떨어질 거예요. 못 믿어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키커런시를 갖고 있는 발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정책 연속성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딥시크 지금 키우지만 과거에 마윈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잘하고 있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은 살기 위한 거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에 누가 그걸 믿고 들어옵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게 실물이 오가는 거가 아니라 숫자만 오가는 거다 보니까 빠져나가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쉽지만 그 빠져나가려면은 가장 좋은 믿음, 신뢰, 그 관계가 있어야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나오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 제가 예를 하나 들어야 되면은 중국은 돈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외국인 투자 많이 유치해요. 그걸 중국에서는 인진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그럼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게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돈 벌어서 나가? 중국에 투자해. 중국 시장 커질 거야. 중국 사람 많아. 예. 그거는 설득을 위한 설득이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중국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안에서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모순된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잠재력을 받아. 10년, 20년 투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짜리 국채 사가지고서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사람 없을 겁니다. 중국은 그냥 한 번이죠. 들어가서 정책의 흐름에 따라 잠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치고 빠지는 그런 시장이지 그 시장을 쭉 가겠다? 그것만큼 리스크가 큰 시장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열풍이 사실은 몇 주 전에 불었었습니다. 많은 투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잠재력이 중국에게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학개미 쪽에서는 서쪽에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이제 버리고 중학개미로 예, 중학개미로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달, 작년 9월서부터 끊임없는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9월에서 한 12월까지 한 30몇 차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 약발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찔끔찔끔씩 내놓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중앙은행, 인민은행장도 나왔고 금관원위원장도 나왔고 증권위원장도 나왔고 여러 관련 부서 수장들이 직접 나가지고선 동시에 한 줄에 앉아가지고선 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실효적인 효과를 못 얻었다가 네. 12월 달서부터 중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 지식에 대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돈 풀 때 됐다.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냐, 풀 거다.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중국이 올랐을까요? 중국은 크게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이 있는데 홍콩만 올랐습니다. 홍콩의 커창반이라 그래가지고선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산업,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진짜 천정부지 올랐습니다. 예, 아마 코로나 때 마이너스 했던 사람들 지금 다 플러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해 시장하고 심천 시장 보면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증시가 올랐다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중국 사람들이 돈이 좀 생겨가지고서 해외여행 가서 흥청망청 쓰고 명품 산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국 소비자들이 돈 번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돈 번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한참 올라오는데 다 위에 있는데 지금 개미들이 들어간다? 이거 잘못하면은 상투 잡고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제가 어떤 증권 전문가의 얘기를 보니까 중국의 개인들이 뭐 90%가 이제 증시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돌아오면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가장 높은 가격에 상투 잡고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월급도 못 받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됐다. 그럼 소비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중국의 금리는 아마 오를 겁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자살행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그거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중에 이러한 정책을 쓰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바로 이구환신이라는 겁니다.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사. 새 거 사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줄게. 침대 사, 자동차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얼핏 보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큼 시장 왜곡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모든 상품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라요.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한 쿠폰 제도입니다. 그렇죠. 할인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이 인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 줄까요? 그 가격 그대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많이 팔면은 내가 보조금 더 많이 받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구환신 요번에만 한 게 아니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했는데 결과는 뭐라고 나타났냐? 시장 왜곡 현상이 너무 심했다. 가격의 왜곡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후과는 아마 3년, 4년, 5년 뒤에 나타날 텐데 네. 그 후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중국이 대응책을 갖고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또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한다라는 것이고 몇 가지는 너무 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자. 중국 정부가 기업들 보고 돈 주고 자기 주식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주식 부양, 증권시장 부양을 얘기하는데 이거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일 주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돈 빌려가지고선 주식 사놨다가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금 가지고 주식 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 사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 갖다가 니네 주 사. 그거 진짜 무모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국 발전 포럼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중국 공산당도 어떤 발전 전략의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에게는 그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비전 삼아서. 그러면 그 민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불평이 있더라도 참고 가는 것이 결국은 양관의 민과 관 간의 이제 서로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되는데 네. 전혀 그런 협업이나 소통이나 대화 이런 게 없는가요? 양 국가, 양 기관 사이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G2 국가로 성장하는 거, 네. 개혁 개방이라는 거, 시장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에 들어서는 왜 그 성장 동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한 인상을 받느냐?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말 그대로 개혁과 개방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는 이야기거리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존엄치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이 우선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법치국, 법에 의해서 나라 다스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법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개혁 개방을 계속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네. 시진핑의 경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발전 경제 포럼도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샤오미의 창립자도 왔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도 갔고 그리고 딥시크의 그 사람도 있고 네. 미국의 사업자들과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확실성 제거.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그걸 모르고 갔을까? 중국이 불안한 걸 모르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시진핑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적응력의 차이입니다. 어댑테이션. 이 기업인들은 아주 적응이 빠르거든요. 이런 거 하면 그렇죠. 다른 거 또 다른 거 생각해내고 네. 하는. 중국에 가는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는 커다란 시장, 미래의 잠재력. 두 번째,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공급망이라는 사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국이 그걸 갖고 있는 한 중국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 세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기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상의 것이거든요. 딥시크가 그렇게 뛰어나? 한번 볼까? 어떤지. 그러면서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기술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진핑은 굉장히 경직되죠. 시진핑은 뭐만 얘기합니까? 미국이 나를 이렇게 공세적으로 압박해와? 그럼 나는 나만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제3세계 국가, 글로벌 사우스. 네. 전 세계랑 어울릴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